자, 논점 1-2 부동산의 기타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점 1-2는 이미 부동산 학원론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improvement 나와 있죠. 자, 계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한다. 정의 나와 있는데 이런 정의는 암기할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중요한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암기하시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읽어보시고 암기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는 정의를 얘기하는데 같은 말인데 의의는 외워야 될, 반드시 외워야 될 의의가 있고 특히 그 표현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될 의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은 의의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량물은 온랜드가 있고 투랜드가 있는데 우리 1차 학원론식으로 얘기하면 온랜드는 독립정착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투랜드는 종속정착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우리가 이러한 표현은 답안지에 나올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2차 이론은 독립정착물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계량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랜드는 온랜드와 투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바로 독립적인 평가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자, 온랜드는요. 만약에 우리가 1억짜리 토지가 있었고 여기다가 5천만 원의 건축비를 들어서 5천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자, 이 부동산의 값어치는 얼마가 됩니까? 이제 1억 5천이 됩니다. 1억 5천이 되는데 자, 이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5천입니다. 그렇죠? 우리 명세표에 토지 1억, 건물 5천만 원, 그래서 합계 1억 5천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지상 계량물인 이 건물이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종속정착물은요. 자, 1억짜리 토지에다가 만약에 자, 1,000만 원을 들여서 아스팔트 포장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얼마죠? 이제 이것은 1억 1천이 되겠죠? 1억 1천. 자, 그런데 우리 이것을 평가할 때 결국 평가 대상은 요거 또는 요건데 자, 요거의 평가액은 1억 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지 하고서 1억 1천이라고 나온다 이 얘기예요. 양자의 차이 아시겠죠? 얘는요. 토지 1억, 건물 5천, 합계 1억 5천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토지 1억 5천 끝. 아시겠죠? 무슨 소리냐? 토지 1억, 아스팔트 포장 1,000만 원, 그래서 1억 1천이라고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이 투랜드인 계량물의 가치는 어디에 포함되었다? 토지 가치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화채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화채, 자, 과일로 만든 화채가 아니고 자, 화채. 자, 이 말은요. 가치가 포함되었다 또는요.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지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둘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의 가치는 토지 가치에 흡수 또는 포함돼 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 포장 공사비는 토지 가치에 화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양자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투랜드는 독립적인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우리가 이러한 아스팔트 포장이 된 토지가 있고 내가 평가해야 될 게 본건이 아스팔트 포장이 된 토지이고 근데 거래 사례가 자,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은 토지예요. 자,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은 비포장 상태의 토지를 기준해서 본건의 가치를 구할 겁니다. 근데 본건이 사례보다 우월해요, 열등해요? 우월하죠? 어떤 측면에서 우월합니까? 지역 요인이 우월하나요? 개별 요인이 우월하나요? 개별 요인이 우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요인 비교를 통해서 자, 1억 거래 사례 가격 1억 곱하기 개별 요인 1.1 해줘서 본건의 가치를 1.1억이라고 구하는 게 기본적인 로직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토지에 조성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요인에서 반영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로직으로 어떤 토지 위에 나무가 좀 많이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얘기가 또 막 길어지는데 2차 강의 하다 보니까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조경목이 있어요. 조경목 그리고 화목이 있습니다. 화목은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그게 아니고 불화인데 땔감이에요. 땔감. 우리 화목은 그냥 땔감이라고 합니다. 조경목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할 수 있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예술적 또는 심미적 가치가 있는 그런 특별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전문가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주관적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시다가 보시는 웬만한 나무들은 다 화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땔감인데 어쨌거나 이 나무가 많은 경우에는 이 뭐 특히 임야평가 시에 문제가 되는데 이 임야평가 시에 이 지상 나무들, 수목들의 가치를 법원에서 또는 뭐 의뢰인이 이렇게 평가를 의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물론 별다른 의뢰가 있으면 별도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토지 가치에 포함해서 개별 요인에 반영해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토지 가격과의 관계입니다. 자, 토지는 그 지상에 어떤 계량물이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100% 발휘될 수도 있고, 즉 토지가 최유효 이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상 계량물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부감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부감가의 정의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상 계량물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부합하지 못해서 생기는 토지 가치의 감소분을 건부감가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어떤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토지는 지상에 상업용 5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이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상에는 주거용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상 건물은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랬을 때 토지의 건부감가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건물이 현재 있다면 이 건물은 가격 재원칙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 부동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와 건물 간의 기능적 결합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죠? 지상 건물이 토지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최유효 이용,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를 못해요. 따라서 가격 재원칙으로 본다면 부동산의 내부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균형이나 밸런스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일단 요 내용이 중요하고요. 건부감가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두 개의 부동산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개의 토지가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 A 건물은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 상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기능적 감가가 발생해야 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은요, 건부 감가 역시 발생하지 않아요. 왜? 최유효 이용 상태니까. 근데 얘는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합시다. 얘는 최유효 이용 상태고 얘는 아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기능적 감가 발생합니까? 네, 발생해요. 기능적 감가는 발생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최유효 이용인 건물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마모나 마멸이 발생할까요? 네, 그렇겠죠. 아무리 최유효 이용 건물이라고 해서 망가지지 않거나 뭐 낡아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모든 건물은 제 아무리 최유효 이용 건물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건물의 공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건물은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한 내용이고 이제 우리 요 내용만 추가를 할 겁니다. 자, 부동산은요, 지리적 위치에 고정성이 있어서 이게 본권 부동산인데 그가 속한 인근 지역에 표준적 사용의 구속 내지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거 공부를 했죠. 그렇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인근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일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이게 원칙인데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우리 그랬을 때 요 내용 보시죠. 자, 지상 계량물이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는 경우에 자, 이러한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는 상태로서의 이용이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에 적합하다면 인근 지역에 그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적합해 라고 한다면 경제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동산이 그가 속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적합하다면, 부합하다면 경제적 감가까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주변의 인근 지역에 표준적 사용에도 적합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경우라면 추가로 플러스로 경제적 감가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가 속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경제적 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접성입니다. 자, 인접성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서 파생된 특징인데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서로 인접해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파생 특징이에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 구성에 있어서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옆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 또한 영향받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붙어 있는 부동산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 옆 토지에 예를 들어서 공익 사업이 있다고 합시다.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B 토지가 내 토지라고 할게요. 자, A 토지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도서관 지은 돈은 이 B 토지 소유자가 낸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세금이 모아서 지어진 도서관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선생님, 그런데 B도 세금을 냈으니까 이 도서관 지은 돈 중에 B가 낸 세금도 포함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B가 세금을 냈다 안 냈다, 지금 이 도서관을 지은 전체 예산 중에 B가 낸 세금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지금 핵심적인 논리를 이해하자는 거지, 이 도서관을 지은 그 전체 예산 중에는 B가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소한 부분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논리를 봐야지 그런 잡다한 거에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사회 5천만 국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 B라는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그 비중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앞으로 항상 이런 식이야. 우리가 뭐 경제학이든 뭐든 간에 같은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해서 그것을 이론화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점에 뭐 질문을 제기하시거나 뭐 의문을 제기하거나 뭐 딴지를 걸거나 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적합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특별히 시험 공부에는 적합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논외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B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 우리 것을 공공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공공이라는 말은 사회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지은 돈은 공공의 노력, 사회 전체의 돈으로 지은 도서관인데 이로 인해서 B 토지의 땅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르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이익은 B의 노력으로 인한 것도 아닌데 B는 그것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개발이익이라고 해요. 개발이익. 그런데 이 개발이익의 원천은 B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세금,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B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다시 사회가 환수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논리적, 이론적 근거가 생기겠죠? 만약에 도서관 생기기 전에 가치가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생기고 나니까 가치가 120으로 20이 증가했어. 자, 플러스 20이 증가했습니다. 요 20 왜 증가한 거예요? B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 아니죠.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인한 거니까 요건 다시 사회 전체로 환수할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 것을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의 이론적 근거 또한 인접성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위치성입니다. 자, 토지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 위치가 있고 상대 위치가 있는데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상대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이다. 왜냐하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절대적,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경제적 위치가 그 토지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위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나와 있는데, 자,
어떤 토지가 위치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서 나와 있는데, 자, 말이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문장 아닙니다. 자, 중요한 문장 아니니까, 이거 뭔가 말이 어렵고 멋있는 것 같아. 외워야 될 것 같아. 외워야 될 문장 아닙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말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압구정동 땅이 비싸다. 압구정동 땅은 참 위치가 좋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의 물리적,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이 모여 있다거나 어떤 주변에 편의시설이 가깝다거나 어떤 학군이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그 토지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인문적 속성을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그 토지가 위치가 좋은 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결국 그래서 결국 그 뜻이에요. 위치가 좋은 토지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토지가 된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암기하실 내용 아니에요. 자, 접근성의 중요성. 자, 접근성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청담동 가시면요, 이렇게 청담 큰 도로, 대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대로변에 보시면 요렇게 아주 많은 명품 가게들이 이게 딱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D 브랜드 이렇게 청담동 명품 거리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죠. 근데 이 후면 골목으로 들어가면요, 요렇게 좁은 한 4m 정도 되는 폭으로 이렇게 뒷골목이 지나가고 그 뒤에 이렇게 조만조만한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도 무슨 여러 가지 옷가게라든가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자, 우리 여기 전면부라고 하고 여기를 전면부, 여기를 후면부라고 할게요. 지금 이쪽 전면부는 대로, 여기 청담대로 대로에 접혀져 있고 이 후면부는 뒷골목에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전면부 토지가 접근성이 좋아요? 후면부가 좋아요? 당연히 전면부가 더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런 가게가 있네, 이런 브랜드가 있네 다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가다가 쏙 들어가면 가게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요 후면부는요, 잘 보이지가 않죠. 대로변 지나가다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골목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귀엽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접근성이 이쪽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접근성 때문에 토지 가치의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접근성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토지 가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전면 대로변하고 뒷골목 쪽은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서 토지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유용성을 높이는 것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자, 공급의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기하실 거 아닙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요. 절대 암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경제적 공급의 역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주관식 논술 답안지를 쓰실 때 역할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역할이라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역할이에요. 역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안지에서 이렇게 쓰는 또는 인터넷 댓글에서 이런 단어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기초적인 소양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전혀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식한 사람이구나라는 딱 첫인상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표현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역할이 아니고 역할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역할인데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물리적 공급만 존재한다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이겠죠? 그런데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상향하는 S곡선이 나오게 된다. 그런 내용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교양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양자의 관계가 있는데 자, 우리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토지가 큰 나라가 있습니다. 물리적 공급이 큰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나 대만 이런 나라들은 토지가 굉장히 부족하죠. 물리적 공급이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공급이 풍부한 나라는 토지를 조방적으로 이용을 하고 물리적 공급이 부족한 나라는
토지를 지각적으로 이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냥 기초적인 소양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투자의 고정성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치명적 단점이 있죠. 바로 환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정작 사지는 않고 아파트에 거주를 하죠? 왜냐하면 환금성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원주택은 특히 호화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그거 사면 그냥 내가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해줘 홈즈 보시면은 뭐 어디 지방 어디에 막 마당이 막 크게 있고 막 이렇게 막 멋있고 잘 돼 있고 그러한 전원주택 들이 매물로 나온 경우가 있죠. 그러면 MC들이 막 너무 멋있어요. 이거 뭐 별장 아니에요? 이거 뭐 호텔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한번 본인이 그거를 이제 구입해서 갖고 있으면 그 돈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평생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만큼 환금성이 극도로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파트가 환금성이 높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도 선호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집값도 그러다 보니까 그 선호의 결과로 아파트는 집값이 오르는데 빌라는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전혀 오르지 않죠. 심지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냥 감가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말 좀 샜는데 자, 그래서 투자의 고정성이 단점이다. 그래서 이 고정성을 투자의 고정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고정성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투자의 고정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번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수록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야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매도인과 다수의 매수인이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화가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 어떤 재화의 값어치가 1억짜리일 때는 1억 1000도 아니고 9천도 아니고 딱 1억의 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격 정보가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완전 경쟁 시장의 이러한 속성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감정평가사가 갓 되었을 때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그때도 부동산 거래가 극히 적었어요. 극히 적어서 아파트 단지 한 3,000세대 단지에서 1년에 거래가 딱 2건 있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3,000세대 대단지에서 1년 동안의 거래가 딱 2건만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7개월 전에 한 건, 그리고 5개월 전에 또 한 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딱 2건 있었던 거예요. 난 지금 얘를 평가해야 되는데 7개월 전 거래 사례 하나, 12개월 전 거래 사례 하나 이래버리면 지금 본건의 가격이 이렇게 5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난 요 시점에서 본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세요. 이 경우하고 자, 내가 아파트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자, 내가 지금 요 시점을 평가해야 되는데 자, 저번 달에 저번 주에도 저번 달에도 막 거래가 빈번하게 있어요. 자, 요 경우 1번, 요 경우 2번. 여러분 1번하고 2번 비교하시면 어떤 경우가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1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최근에 거래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용이하겠죠. 그런데 투자가 고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매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지 않는다. 거래 사례가 이렇게 풍부하게 존재하지를 못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버리면 감정평가도 어려워지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매수인과 매도인도 야, 이거 얼마에 거래해야 돼? 지금 이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진 지가 뭐 2년 전, 3년 전에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때 얼마였는데 지금 시간이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얼마에 거래해야 돼? 라는 것이 매도인도 매수인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적정한 가치보다 고가 거래하거나 저가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버리면 시장의 불완전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투자의 고정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완화하려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 증권화예요. 자, 부동산을 통으로 거래하려면 힘드니까 이 부동산을 아주 잘게 쪼개서 수많은 소액 지분 증권으로 쪼개서 증권화 시켜버리면, 자,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을 살 때 100억이 없으면 못 사겠죠. 하지만 그것을 뭐 100만 원짜리 주식으로 아주 많이 잘게 쪼개버리면 100만 원어치씩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책에 오타가 났죠.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경제적 공급과 물리적 공급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편집자가 위에 목차 따서 그대로 아래로 갖다 붙이다가 실수한 거고요. 자, 목차가 잘못됐습니다. 부동산 조세의 개편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부동산 조세의 개편이라고 목차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조세를 개편해서도 투자의 고정성을 완화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 부동산 세금은요. 자,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습니다. 보유세, 거래세. 자,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어떤 게 있죠?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우리 이런 것들을 보유세라고 하고, 거래세는요, 자, 취등록세가 대표적인 거래세가 됩니다. 또는요, 양도소득세. 거래를 해서 그때 양도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것들이 보유세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런 것들이 거래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별로 안 내는데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자, 이러한 구조라면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투자의 고정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 이 얘기예요? 바꾸자 이 얘기죠. 개선하자. 어떤 방향으로? 반대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갖고 있으면 부담이야. 갖고 있으면 부담이니까 팔고 싶겠죠. 그런데 팔 때 또는 거래할 때, 살 때 별로 세금 부담이 없어. 그러면 거래가 더 빈번해지겠죠.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데 이렇게 개선하자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개선하면 투자의 고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타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논점 1-2 마치고요.